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까지 무시당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넌 평생 시골을 못 벗어나라는 말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제 예전엔 저를 비웃던 그 친구들이 제 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합니다. 우즈베키스탄 안디잔 근교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저는 어릴 때부터 남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어머니 나디아는 신장병으로 계속 병원을 드나들어야 했고, 아버지 바흐람은 장거리 트럭 운전사로 일주일에 한 번씩만 집에 돌아오셨죠. 그래서 저는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집안의 모든 일을 도맡아야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남동생 알리의 도시락을 싸주고 어머니의 약을 챙겨드린 후에야 학교에 갈 수 있었어요. 학교가 끝나면 바로 시장 근처 작은 상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나면 다리가 퉁퉁 부어올랐지만 그 돈이 없으면 어머니의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오면 알리의 숙제를 봐주고 저녁을 준비하고 빨래를 해야 했습니다. 친구들이 카페에서 수다를 떨거나 쇼핑을 즐길 때 저는 항상 집안일에 묶여 있었어요. 그래도 그때만 해도 이런 생활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어머니는 항상 미안해하셨습니다. 사라야, 엄마 때문에 내가 너무 고생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죠.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이게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제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답답함과 서러움이 쌓여가고 있었지만 말이죠. 아버지가 집에 계실 때면 조금이나마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무뚝뚝하신 분이었지만 저희 노고를 알아주셨어요. 사라가 없었다면 이 집은 진작 무너졌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며 제 어깨를 토닥여주시곤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르죠. 학교에서는 말리카, 디나라, 샤흐노자와 함께 어울렸습니다. 셋 다 저보다 집안 형편이 나았고 특히 말리카는 아버지가 지역 공무원이어서 늘 자신감이 넘쳤어요. 처음에는 저도 그들과 친구가 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시선이 달라지는 걸 느꼈죠. 사라, 너 또 아르바이트 때문에 못 나와? 디나라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할 때마다 저는 일 때문에 참석할 수 없었거든요. 가끔은 일보다 친구가 우선이어야 하는 거 아니야? 덧붙이는 디나라의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제가 일을 하는 이유를 모르는 건 아닐 텐데 왜 이해해주지 못하는 걸까요? 샤흐노자는 더 교묘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제 옷차림이나 신발을 힐끗힐끗 보면서 작은 한숨을 쉬곤 했어요. 요즘 이런 스타일이 유행인데라고 말하며 자신의 새 옷을 자랑할 때마다 저는 낡은 교복 치마를 살짝 당겨내렸습니다. 부모님께 새 옷을 사달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었거든요. 가장 상처가 된 건 말리카의 말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가 진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말리카는 타슈켄트 대학교 경영학과에 진학하겠다고 했고 디나라는 의대를, 샤흐노자는 외국어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망설이다가 저도 대학에 가고 싶어요라고 말했죠. 그때 말리카가 픽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라야, 현실을 봐. 너희 집 형편으로 대학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해? 그리고 내가 대학에 간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것 같아? 결국 시골에서 장사나 하다가 시집이나 가게 될 텐데. 그 말을 들은 순간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어요. 여자 혼자 외국 나가서 성공한다고? 웃기네, 넌 금방 돌아올 거야. 디나라도 거들었습니다. 차라리 일찍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샤흐노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며 더욱 서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어요. 친구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저희 집 형편으로는 대학 진학이 어려웠고 제가 꿈꾸던 미래가 너무 막연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꿈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가난하게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요? 친구들의 말에 상처받은 지 몇 개월이 지나고 저는 결국 대학 진학을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등록금을 마련할 방법도 없었고 어머니의 병원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그 대신 풀타임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시장 근처 작은 의류 가게에서 판매원으로 일하면서 월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저를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라야,
내 동료 중에 한국에서 무역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회사에서 우즈베키스탄 직원을 뽑는다고 하더라. 아버지의 얼굴에는 평소에 보기 힘든 진지함이 있었어요. 한국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텔레비전에서나 봤지. 실제로 갈 수 있는 곳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거기서 뭘 하는 건가요? 무역회사에서 중앙아시아 지역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찾는다고 하더라. 우즈베키스탄어와 러시아어를 할 줄 알고 영어도 조금 할 수 있으면 된다고 했어. 너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한국에 간다는 것은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돌볼 사람도 알리를 챙겨줄 사람도 없게 되죠.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설렘이 일어났어요. 이곳을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 말입니다. 며칠 후 저는 가족들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 반대하셨어요. 사라야, 너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그리고 외국은 너무 멀잖아.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나디야, 사라한테도 자기 인생이 있어. 여기서 평생 우리만 돌보게 할 수는 없지 않아? 알리도 의외로 저를 지지해줬어요. 누나가 성공해서 돌아오면 저도 더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리고 엄마 아프실 때는 제가 돌봐드릴 수 있어요. 15살밖에 안 된 알리가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 마음이 짠했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행을 결심했어요. 서류를 준비하고 간단한 면접을 보고 비자 신청을 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꿈 같았어요. 정말 제가 외국에 갈 수 있다니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떠나는 날 아침 어머니가 저를 꼭 안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라야, 다시는 억울하게 살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떠나는 것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잖아. 거기서는 누구한테도 고개 숙이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풍경들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난다는 게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공항 건물부터가 저희 마을 전체보다 컸고 모든 것이 너무나 깨끗하고 체계적이었어요.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지하철, 그리고 어디를 가도 깔끔하게 정리된 거리들을 보며 정말 다른 세상에 온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 보내준 담당자가 공항에서 저를 맞이해줬어요. 한국어로 간단한 인사말을 준비해갔지만 막상 입에서 나오는 발음은 어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입니다라고 말했는데 상대방이 다시 물어보는 바람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때부터 언어의 벽이라는 게 얼마나 높은지 실감했습니다. 회사 기숙사에 도착해서 짐을 풀면서도 모든 게 신기했어요. 개인 방에 책상과 침대, 그리고 작은 냉장고까지 있었거든요. 고향에서는 가족 모두가 한 방에서 지냈는데 혼자만의 공간이 있다는 게 어색하면서도 설렜습니다. 하지만 첫날 밤에는 가족들이 너무 그리워서 한참을 울었어요. 첫 출근 날은 정말 긴장되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회사에 갔는데 모든 직원들이 전문적이고 세련되어 보였어요. 저는 옷차림부터 걸음걸이까지 모든 것이 어색했습니다. 동료들이 빠르게 한국어로 대화하는 걸 들으면서 과연 제가 여기서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몰려왔어요. 업무를 배우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법부터 회사 시스템까지 모든 게 처음이었거든요. 상사가 설명해주는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한국어로 된 전문 용어들이 머릿속에서 뒤죽박죽 섞였습니다. 메모를 해가며 필사적으로 따라갔지만 실수를 할 때마다 위축되었어요. 일부 동료들은 친절했지만 몇몇은 제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것도 모르세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고향에서는 나름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취급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는 경우가 많았어요. 동료들끼리 자연스럽게 그룹을 이루어 식당에 가는데 저는 끼어들기가 어려웠습니다. 언어 때문이기도 했지만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대화 주제를 따라가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주로 편의점에서 간단히 김밥이나 샌드위치를 사서 혼자 먹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밤 한국어 공부를 했고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수첩에 적어서 외웠습니다.
주말에는 도서관에 가서 한국 문화에 관한 책을 읽으며 이 나라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언젠가는 저도 이곳의 일원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할 때마다 힘들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대신 여기는 정말 깨끗하고 체계적이야 라고 말하며 밝은 모습만 보여줬습니다. 어머니가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도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정말로는 매일이 고되고 외로웠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입사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 해외사업부 팀장인 이도현 과장과 함께 첫 번째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이도현 과장은 무뚝뚝하고 차갑게 느껴졌어요. 사라 씨, 이 업무는 정확성이 생명입니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아요 라고 엄하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긴장이 됐습니다.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자료 조사가 제 첫 번째 중요한 업무였어요.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현지 파트너 업체들을 조사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이 분야는 제가 잘 알고 있는 지역이었죠. 고향의 경험과 언어 능력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했어요. 현지 업체들과 직접 연락을 취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시장 가격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이도현 과장이 요구한 것보다 훨씬 자세하고 체계적인 보고서를 만들었죠. 이 정도면 완벽하다고 스스로 만족스러웠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이도현 과장의 표정이 놀라는 것 같았어요. 사라 씨, 이 자료 정말 본인이 다 조사한 건가요? 혹시 뭔가 잘못됐나 싶어서 걱정스러웠는데. 이어서 정말 꼼꼼하고 정확하네요. 현지 상황을 이렇게 자세히 파악할 줄 몰랐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이도현 과장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업무 지시를 할 때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라 씨는 정말 성실하네요. 이런 직원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프로젝트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야근을 해야 하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밤 11시가 넘어서야 일이 끝났는데 이도현 과장이 배고프지 않으세요? 간단히 뭐라도 먹고 가요라고 제안하셨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서 괜찮다고 했지만 팀원끼리 밥 한 번 먹는 게 뭐가 어색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회사 근처 작은 분식집에서 떡볶이와 순대를 먹었습니다. 이도현 과장이 한국 음식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아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떡볶이요, 처음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어요 라고 대답했더니 그럼 다음에는 더 맛있는 떡볶이집에 데려가 드릴게요 라고 웃으시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한국에서 정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단순히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가 아니라 진짜 동료로 인정받는다는 느낌이었어요. 사라 씨, 처음에는 외국인 직원이 와서 어떨까 걱정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니까 정말 고맙네요 라는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처음 몇 달간은 정말 힘들었지만 이제 조금씩 이곳에서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동료들도 점점 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업무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었거든요.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할 때도 예전보다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일이 재미있어졌어요.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대해 잘 아니까 회사에서도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라고 말하니 어머니가 다행이다. 우리 사라가 드디어 적응하는구나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그 순간 정말 뿌듯했어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회사에서 저에 대한 평가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이도현 과장이 상부에 제 업무 성과를 보고했고 그 결과 라틴 아메리카와 중앙아시아 시장 담당으로 정식 발탁되었어요. 사라 씨 축하합니다. 이제 해외 마케팅 매니저로 승진이네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습니다. 새로운 직책에 맞는 업무는 훨씬 복잡하고 책임감이 무거웠어요. 현지 바이어들과 직접 미팅을 하고 계약서를 검토하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기보다는 흥미진진했어요. 제가 가진 언어 능력과 문화적 이해가 진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자리였거든요. 첫 번째 해외 출장으로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갔을 때의 기분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도시 풍경을 보며 제가 정말 국제적인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실감했어요. 현지 파트너들과의 미팅에서도 제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통역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이를 설명하고 협상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역할까지 맡게 되었거든요.
월급도 상당히 올랐습니다. 처음 받은 승진 후 첫 월급 통장을 보며 가슴이 벅찼어요. 이제 가족들에게 넉넉하게 송금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어머니의 치료비는 물론이고 알리의 학비와 생활비까지 충분히 보낼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할 때 어머니가 사라야, 내 덕분에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어서 정말 고마워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으며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도 딸이 이렇게 성공할 줄 몰랐다.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알리도 많이 자랐더라고요. 누나, 저도 한국어 공부하고 있어요. 나중에 누나처럼 외국에서 일하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걸 보니 기특했습니다. 제가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생각에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회사에서도 동료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외국인 직원이었다면 이제는 능력 있는 동료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도 자연스럽게 함께 식사하게 되었고 회식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사라 씨가 없으면 중앙아시아 사업이 안 돌아가죠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한국어 실력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업무 보고도 어려웠는데 이제는 복잡한 계약 조건도 자유롭게 설명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 문화도 많이 이해하게 되어서 동료들과 농담도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한국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노력했어요. 경복궁, 명동, 홍대 등을 다니면서 이 나라의 매력을 발견해갔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와서 이런 삶을 살고 있다니라고 생각하면 감개무량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더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중앙아시아 전체 지역을 총괄하는 매니저 자리에 제가 후보로 오른 것이었어요. 사라 씨만큼 이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라는 상사의 말을 들으며 정말 꿈 같은 일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성공적인 생활이 4년째 접어들 무렵 어머니의 건강이 많이 호전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기적인 치료와 좋은 약 덕분에 신장 기능이 안정되었고 이제는 일상생활에 큰 무리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 소식을 듣고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타슈켄트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4년 전 떠날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는 불안하고 초라했던 23살 사라였다면 지금은 국제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당당한 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고향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무뚝뚝하셨지만 눈빛에서 자랑스러움이 느껴졌고 어머니는 훨씬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알리는 키가 훌쩍 자라서 제 어깨까지 올 정도였어요. 누나, 정말 달라 보여요. 완전 한국 사람 같아요라고 말하며 웃더라고요. 새로 마련한 집을 구경할 때는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제가 보낸 돈으로 마련한 집이었는데 예전 집보다 훨씬 크고 깔끔했어요. 어머니 전용 방도 있고 알리도 자기만의 공간을 갖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사라야, 내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게 되었구나라는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며칠 후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다가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말리카였어요. 하지만 4년 전에 그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저를 알아보더니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사라야, 언제 돌아왔어? 말리카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거만함이 사라져 있었어요. 대신 어딘가 위축된 느낌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왔어, 잘 지내지? 저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뭐 그냥 그래라고 대답하는 말리카의 표정에서 많은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동네 카페에서 디나라를 마주쳤어요. 디나라는 그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대에 가겠다던 그 디나라가 말이죠.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시선을 피했어요. 디나라야, 안녕하고 인사했지만 안녕이라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샤흐노자도 봤어요. 작은 옷가게 앞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더라고요. 외국어 대학에 가서 멋진 일을 하겠다던 그 샤흐노자가 지금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하고는 어색한 미소만 지었어요. 그들과의 재회는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4년 전에 저를 비웃고 무시했던 그들이 이제는 오히려 위축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성공했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져 있었고
그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말리카는 결혼했는데 남편이 실직해서 고생이 많고 디나라는 대학을 못 가서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어. 샤은호자도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서 힘들어하더라. 그 말을 들으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들을 비웃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지만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향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조용히 동네를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어릴 때 뛰어놀던 골목길, 아르바이트했던 상점, 친구들과 함께 걸었던 길들이 그대로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과거의 일이 되어 있었어요. 이곳이 더 이상 제가 속한 곳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말리카, 디나라, 샤은호자와 우연히 마주칠 때마다 저는 그냥 조용히 미소만 지었어요. 굳이 과거의 일을 들춰내거나 제 성공을 자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들의 현재 모습 자체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예전에 넌 평생 시골을 못 벗어나라고 했던 그들이 정작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반면 저는 이미 국경을 넘나들며 일하고 있었죠. 가족들과의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사라야, 내가 용기 내서 떠난 덕분에 우리 가족 모두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구나. 정말 고맙다. 어머니도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 보니 그때 보낸 게 잘한 일이었어라고 하시더라고요. 알리가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누나,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누나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한국어도 계속 배우고 있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가족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지난 며칠을 돌이켜봤어요. 고향은 여전히 소중했지만 더 이상 제가 머물 곳은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무대는 이제 훨씬 더 넓어져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쌓은 경험과 실력, 그리고 자신감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서울에 도착해서 회사에 복귀했을 때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사라 씨, 휴가 잘 다녀오셨어요? 고향 분들이 많이 자랑스러워하셨겠네요 라는 말을 들으며 웃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예전에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제 성공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으니까요. 얼마 후 드디어 기다리던 소식이 왔습니다. 중앙아시아 지역 총괄 매니저로 정식 임명되었다는 거였어요. 이제 저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까지 전 지역의 사업을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월급도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올랐고요. 새로운 직책을 맡으면서 첫 번째로 한 일은 부모님을 한국에 초청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었어요. 이제 충분한 경제력도 있고 안정적인 직장도 있으니까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거든요. 어머니는 한국의 좋은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으실 수 있고 아버지도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알리에게도 한국 유학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장학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누나처럼 되고 싶다던 알리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게 된 거죠.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4년 전 가난하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꿈조차 꿀 수 없다던 그 시절이 얼마나 멀어졌는지요. 이제는 누가 뭐래도 제 삶의 주인은 저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준 건 단순히 일자리나 돈이 아니었어요. 제 이름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다시는 저를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정말로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